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국힘당의 비난, 모든 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파타야 사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인지 지지율 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에서 긍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왜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는요, 검찰 당시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 검찰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요렇게 아 맞아. 예. 세 군데가 모종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 예.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야. 단순히 저널리즘 윤리 문제는 아니에요. 저널리즘 그렇죠. 문제로는 네.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네. 그렇죠. 너무 큰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1부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네. 오늘 2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SBS 노조 성명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볼 땐 언론 탄압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제 개인 채널에서 일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파타야 사건 범인 아버지가 제 개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시작이 됐고 예. 일부 수사 기록밖에 없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나 뭐 아버지를 통해 갖고 전체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로 음성 파일을 이제 그때 틀었잖아요. 파타야 네.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형진의 아버지 김영진인가요? 네, 김영진의 네. 아버지. 그리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거는 전원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들은 걸 테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2023년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제가 뉴스타파 나오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김영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인데 12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검사님이 간단하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알고 계신다. 나도 알아요. 아침에 알아요? 같이 했어요. 아침에 방송 같이 했어요. 아침에 웬일로 안 했다. 예습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편지는 지난해 시점은 편지 봉투를 버려가지고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진이 감옥에서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수십 장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보낸 걸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지에. 그래서 9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읽어주시죠. 네,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해자 김영진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예. 그러니까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베트남에서 검거가 돼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징역 17년을 받아요. 살인 혐의로. 근데 그 이후에 박철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2021년 대선 기간에 2020년. 터지는데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을 합니다.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합니다. 이미 지가 올린 그 페이스북 그 돈다발 사진, 20억 돈다발 사진 이런 게 다 재활용된 허위 조작 사진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장영하 당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장영하 기자회견 이후에 박철민이 이재명, 호마트레이드 이준석 그러니까 성남국제마피아파죠. 그리고 김영진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게 그 고발장이 5번 자료입니다. 5번 자료인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공익 제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박철민이 이재명과 김영진 등을 고발한 건데 예.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시 후보가 들어가 있었고 예. 보시면 6번째로 김영진 국제마피아파 30대 행동대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박철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6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범인 은닉 등 해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귀국한 김영진은 살기 위해 이준석 형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긴데 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모모 땡땡과 함께 김영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영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우로. 진짜 이거는 완전 그리고 무고다 무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우측 가운데입니다. 김영진이 처음 자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영진의 살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네.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그 수사를 했잖아요.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 김영진의 옥중 편지에 있더라고요. 오, 야 이거 10번. 궁금하다. 10번 내용. 자, 제가 읽겠습니다. 김영진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이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일자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네. 대선 직전에 경찰로부터도 이재명 관련해 갖고 추궁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를 그러면 한 대장동하고 거고. 이걸 두 개를 다 검찰에서 했나 보네. 일단 그렇게 와. 뭐 의심은 해볼 수 경기 있죠. 남부청이니까 경찰 검사는 알고 지금 있는 아, 이건 경찰 단계예요? 전에 경찰. 아, 이건 경찰. 경찰 단계야. 남부청.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8년엔 검찰, 2022년 저 박철민 고발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네 또. 네. 아니 뭘 발끈해 나는 틀린 얘기하길래 아, 바로 예. 잡아 요건 바로 거지. 영원 팩트. 근데 네. 또 이 편지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11번 자료를 보시면 와, 이거 심각하네. 예,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박철민이가 허위 폭로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를 받아요. 박철민, 장영하가. 당시에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박철민, 장영하가 공범인데 박철민만 기소하고 장영하는 불기소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보니까 판결문에 나오는데 거긴 아예 수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건을 축소하고 덮었죠. 예. 덮었는데 김영진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 조직원 이거는 지금 박철민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되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오.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앞서 고발장 보시면 김영진이 돈 배달 이재명한테 다 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진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걸로 네. 수감 중에 네. 재판에도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13번 자료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제가 자료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녹취서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저렇게 이제 지운 거는 사람 이름인데 특히 네. 이재명 이름은 거의 다 지웠는데 한 군데 못 지웠더라고 급했는지. 예, 그랬는데 이 녹취서가 4번 자료 보시면 언제 거냐면 예. 이 재판이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간 날짜는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뒤죠. 네. 윤석열이 이제 막 당선돼서 취임하고 한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김영진이 이 재판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녹취서는 재판부가 만든 겁니다. 재판부가.
김영진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녹취서로 만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로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1-1 1번 네, 1번을 보여주시면 앞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픽으로 좀 요게 이제 정리된 잘 거를 보이지.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철민의 변호사가 증인 김영진에게 너 자꾸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땡땡 씨를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김영진 범인이 있고 이건 살인 사건인데 이 범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업체를 차리도록 지시한 게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선배 조폭 네. 4년 선배입니다. 선배 조폭이 돈을 대 가지고 이 실소유자는 사실상 그 이준석이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중소기업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등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 이게 방송의 골자잖아요. 네. 골자인데 전날 이제 박철민 측은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은 뭐라고 했냐면 박철민이 89년 1월생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은 84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은 80년생이에요. 예. 81년 1월이더라고 정확히는. 그러면 나이 차가 나잖아요. 음. 당시 이제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박철민과 이준석은 9년 차이예요. 9년. 네.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를 건너뛰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철민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는 준석이 형님이 왜 9년 무려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이 1억 5천 원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준석이 박철민이를 평소에 이뻐했다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뻐했으니까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오케이.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상황을 예. 알겠다. 자, 뻔한 건 아닙니까? 제가 수사 받을 때 정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지는 작년 편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니까 뭐 좀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이거 정부. 윤석열 때잖아요. 2002년. 윤석열 때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증인으로.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낫죠. 하는 게 낫지. 본인을 예. 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어서 박철민 변호사가 2번 자료 이게 보여주시면 중요하네. 예. 자, 그 박철민 씨 변호사가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잠깐만.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제가 할게요. 답변을. 예.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한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죽이. 와. 이 윤석열 정부 때야. 그래 법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이재명 죽이기. 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피고인이었던 박철민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그 다음 3번 제가 네, 해주시죠. 예.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코마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형님?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재판장님, 준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박이네. 죽이기가 이제 핵심일 텐데 예. 제가 이제 뭐 너무 길까봐 단 넣진 않았는데 이날 증언 녹취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대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이준석이 김영진의 윗선이고 돈을 댄 사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저 뭐
범인들의 증언도 그렇고 수사기를 보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보내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또 없어 그것도.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마저도 없어. 그 태국의 그 인터넷 도박업체 실소유자가 이준석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 아예 그마저도 관계가 아니야.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없는 걸 다 연결해야 되네. 그렇죠.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그 도박 불법 도박 업체를 별도 김영진 거 말고 아. 김영진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와. 자기 돈으로 했고 자기 돈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하고 막 잘 안 되니까 밑에 프로그램 개발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당시 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의혹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까지만 했으면 됐죠. 거기서 이재명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비약, 논리적인 모순, 오류가 생겨버린 진짜 거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와, 이준석까지 했으면 됐다라는 봉지욱 기자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지금 거 보세요.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지금 본인 얘기가 뭡니까? 오자마자 검사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중앙지검은 이재명 뇌물 사건으로 음. 떠들썩해. 저봐.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 좀 해. 그럼 내가 너 봐줄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가 4월에 왔으니까 이건 적어도 4월 아니면 5월 상황이에요. 4월 아니면 5월 상황인데 방송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잖아요. 7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보니까 김영진이가 오자마자 성남국제마피아파라는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수사 기록에 성남국제마피아파 16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같은 날 4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날 이 성남국제마피아파가 범죄조직단체로 그 판결 2007년인가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 조직원 2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그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방송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써 있던 거. 그 판결문이 수사 기록에 수사 보고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뭐 그 알측에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 자기들이 취재하다가 범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들을 수는 있으나 방송이 구속 상태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 방송하겠다는 걸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이건 좀 이상해. 뭐 명확한 저희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중이고 7월 달에 나올 방송을 한두 달 후에 나온다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예.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검찰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국민의힘 예. 이렇게 뭔가 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뭐 의심이 되는 거죠. 2018년에 이건 그래도 그때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였거든요. 아마 특수 뭐 반부패나 이렇게 특수부에서 했으면 완전히 엮었을 거예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이었어요. 네. 그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전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지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회유 형량거래 의혹이 지금 생긴 거고 3년 뒤에 박철민이가 또 폭로하면서 이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사건인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박철민 폭로가 단독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판결문만 봐도 아버지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3번 했어요. 3번 3선 3번 했고 이 아버지가 이 폭로의 과정에 등장을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아버지와 박철민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확보를 했고 네. 아버지가 장영하랑도 아는 사이고 지인이고 그리고 판결문에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도 나오고 하면은 수사를 거기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뻗어나가기는커녕 장영하를 불기소해버린 거죠. 불기소한 거를 이건태 의원이 잘했죠 그때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검찰은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순환 이게 지금은 저널리즘 사건이 아니다.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급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걸 폭로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철민 문자 중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 10억 얘기가 있잖아요. 10억.
박철민이 혼자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얘기를 하고 형량 감축을 얘기합니다. 형량 감축. 아, 맞아. 예. 야, 크다, 이거는 이거. 진짜 좀 커. 예. 아니 검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8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야 지금 2018년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이었고 하여튼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월은 당내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었을 네, 때고 엄청 치열했죠. 네. 예. 그때고 뭐 21년 22년은 대선이 있었던 네.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게 선거 개입이지 사실은. 아,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2018년 6월이었죠.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방송 한두 달만 일찍 나왔으면 어. 당선 못 됐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근데 참 내 기억에 야. 그때 2018년 6월 선거인데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요. 네. 그때. 근데 다른 방송도 아니고 KBS에서 무슨 영화 배우하고의 김부선. 그거를 김부선을 출연시키죠. 맞아요. 뉴스 스튜디오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맞아요. 며칠 전에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KBS에서 방송이 나가길래 저는 근데 타당이잖아 그때 상대 당에서도 네네네.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거 여당 후보인데. 여당인데. 이 뭔가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좀 소문처럼 차기 주자들 다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2018년 6월 10일 기사 보니까 오늘 6월 10일에 나왔네요. KBS 뉴스에 김부선 전격 출연. 와.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선거.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진짜 약간 당황했어. 이건 뭐지? 이게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인데. 야 이거는 뭔가 흐름이 있었던 건 확실해. 안 그래도 누가 KBS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고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그겁니다. 예. 이거는 선거 직전에 한 거니까. 와. 뭔가 아무튼 흐름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컨트롤 타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있었던 것 근데 같다.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게 성남시장 2010년에 됐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도 굉장히 적이 많고 특히 국정원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 김 과장이라고 이분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했다고. 근데 네. 이 김 과장 때문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동부연합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북과 연결된 세력들에게 성남시에 용역을 줬다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 제보자가 국정원이에요.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시장 때부터 그랬었죠. 뭔가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크다 이거 진짜. 네. 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아마 조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조난 파일. 네.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사찰을 했으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도청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하고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자산 시장과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 반대와 찬성이 극명하게 가리죠.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만 크게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나? 네. 이런 불신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만 훨씬 많았던 거예요. 네. 그동안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의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SNS의 메시지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네. 있다. 그 뉴미디어의 역할일까요? 저는 굉장히 커 굉장히 보여요. 크죠. 네. 굉장히 뉴미디어 크죠. 굉장히요. 네. 과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보수 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들에서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세금 부담 이런 것만 얘기되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들만 훨씬 더 반대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면도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우리나라 서민들 그리고 주거 취약층이 이런 시장을 만들면서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론들이 더 이끌고 있다는 게 더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어, 대책만 있었지. 대책만.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겠다. 예. 큰 그림은 아직 안 그려졌고 발표한 적도 없어요. 집값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토지 허가 구역, 뭐 대출 규제 이런 대책만 나왔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부활한다는 것도 네. 새롭게 법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있던 거 그냥 원래대로 유예를 한다. 없애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거 특이하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 진짜. 아무거 원래 뭘 많이 하신 것 같은 원래 느낌. 원래 장 기자님 진짜 고수는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적을 이기는 거예요. 야. 눈빛만으로.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 김앤장의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킨다잖아요. 네.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지금 눕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특이하네, 진짜. 예,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네. 이제 중요하죠. 이제 다음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진짜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제 신뢰가 훨씬 더 크고 네.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을 없앨 수도 없앨 수 있겠구나. 있나. 깨부실 수도 있겠구나. 강남 불패 신화를 깨부실 수 있는. 예,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저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든 정부가 예.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없어요. 근데 보유 수요가- 대책이든 정책이든 국민이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힘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근데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조치들을 하시잖아요. 예, 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분당에 하나밖에 없는 집 팔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의 다주택자 배제. 다 배제하고 예. 이게 다 시장 국민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이 신뢰가 확보돼야 그 다음번에 나오는 대책이 됐든 정책이 되었든 이게 시장에서 힘을 받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정책 당국자에서 다주택자를 딱 제안했는데 아까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국회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국토위나 이런 관련 상임위에 많이 계신 겁니까? 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제가 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를 다 못 해봤는데 제가 찬성입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때도 똑같이 부동산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1주택만 소유하도록 다 매각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때 집 다 팔았어요. 두 채- 원내대표 하실 때? 내가 원내대표 예, 할 예. 때. 그랬더니 아주 슬픈 일도 있었어요. 어떤 게요? 우리 어떤 의원님은 예. 대전에 집이 하나가 있고 예. 저 시골에 충청도 어디 시골에 예. 어머님께서 사시다가 부모님이 사시다가 형제들한테 물려준 어. 상속해준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농가 주택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게 다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 돼. 1주택만 이렇게 했더니 예. 근데 그 집이 안 팔리잖아요. 농가 주택은 예. 멸시를 시켰어요. 멸실. 부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고 지금 배제할 거예요? 정확하게 현황 내가 지금 지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내대표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 곧 국회 수장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 결심을 어떻게 하실 할 거냐? 국회의장이 이걸 되면 어떻게 말씀해 할 주셔야죠. 거냐? 우리가 진짜 아마 의원이 됐든 뭐 공직자가 됐든 네. 이제는 다주택 소유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재명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그게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쉽게 말해서 이제
싸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눈빛만 준 거예요. 눈빛만. 네. 발 잠깐 움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진짜 그래서 정책 신뢰가 확 무너진 게 민정수석직을 던져버렸잖아요. 집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진짜 그 비서실장까지 하신 정치인께서는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아버리고 강남에 그것도 똘똘한 뭐 채로 유지해서 듣다 보면 다 사연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게 정치인이시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그건 예. 좀 너무 아니 심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집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예. 혹시 의원님은 다주택자는 아니신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점점점 이런 거 아니죠? 저 딱 하나밖에 없는 집 은행 지분 다 턴 게 작년이었어요. 아. 그래서 ETF 예. 아, 그리고 조금씩 저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구에 겁니다. 예. 오랫동안 거주하세요. 예. 지역구에. 예. 어디 강남 같은데 아파트 없으시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국토비서관이 세 채를 다 내놨다. 근데 세 채나 가진 사람이 국토비서관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비자발적 다주택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많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속, 상속을 예. 통해서 받아서. 뭐 형제가 네. 공동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비거주 1주택도 좀 앞으로 네. 페널티를 주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 사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자기 집에 살다가 애가 학교 배정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학교가 안 됐어. 네. 안 되고 이게 배정된 학교가 뭐 거리도 그렇고 또 뭐 학교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좀 선호 대단히 가지 않았으면 배정받지 않았으면 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기 집을 전세 주고 아예 학군이 다른 지역으로 네. 그래서 차선책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세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좀 사연이.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비난을 저는 이제 뭐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정책을 만들 때 중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중점은 무주택자와 서민에 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도 무주택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고 예. 결국은 정책을 만들 때는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주느냐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뭐 많겠지만 그런 사연들을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요 동그래져요. 뭘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그렇죠. 뾰족했는데 네. 이게 사연을 엄청 들어요. 다 쳐내면 네, 그래서 동그래져서요 정책을 막 발로 차고 다녀. 그러니까 이래 왔단 말이죠. 이럴 거 왜 써? 막 이런 그렇죠. 비판까지.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왜 국무회의 때도 만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뾰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들고 네. 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은 투기 목적, 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네. 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네. 또는 고가주택 예. 이걸 타겟팅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페널티와 관련해서 실거주 1주택은 네. 그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두텁게 예. 보호를 하게 될 겁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저희가 보유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0.33 정도고 실제로 따져보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상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더라라는 실효세율은 0.15예요, 우리가 보유세. 예, 보유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핀셋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교정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교정 과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도입해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세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유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네. 저는
보유세의 가장 큰 효과는 한국에서 투자나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나 투기로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야 돼서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뭐냐? 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올리자. 실효세율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한국에서 막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갈아타기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 계속 갈아탄단 말이죠. 갈아탄다. 예. 예, 레버리지를 쓰면서. 근데 만약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인상되면 여기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예. 내가 목적지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저는 정치적 고려를 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예, 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면 보유세는 또 무력화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억 이상의 아파트만 실효세를 올린다면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도 올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네. 국회가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힘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돼서 네. 그걸 바꾸려면 저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 네. 이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의 수용성, 지속 가능성 이걸 여러 가지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율을 실효세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 중에서 지금 굉장히 또 저는 이제는 도전받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세 공시지가만 올리고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표준 과세 그러니까 기준액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그건 또 바뀌어요.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 때 바뀌었죠. 그게. 네. 예. 사람들이 그러면요 신뢰를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보유세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수단을 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기에 의한 네. 또는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기대 수익 네. 이걸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또 뭐 저기 그러니까 주식을 포함한 네네네. 생산적 금융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세금이 부담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공급 정책이 돼요. 매물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네. 보유세 문제는 접근을 할 해야 필요가 된다. 있겠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무슨 집값 잡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예,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책 목적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3단계잖아요.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 팔고 나갈 때 이른바 뭐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한 거하고는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올해 5월 10일부터 계약분에 따라서는 이제 82.5%의 네.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미국은 뭐 물론 주별로 틀립니다만 많은 주에서는 취득 가격으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근데 보유세, 뭐 프로퍼티 텍스 비율이 2%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겠구나. 네. 20만 불짜리에 2% 세금을 매년 내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매년 들쑥날쑥하고 변하는데 주로 오르지. 네. 주로 올리잖아요. 네, 세금을. 그러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게 내야 될지를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정책을 개편하려면 그냥 세율을 높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네. 정책을 치밀하게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값 확 떨어지게 다 높여 그냥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지금 단계를 유지하고 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거 보유세가 부담돼서 팔고. 팔면 근데 양도소득세를 소득 구간별로 해서 또 내야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45%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 한 돈 갖고 어디 가서 내가 살던 그런 종류의 집을 살 살 수가 수가 없어. 없다. 세금 내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 논리고 정책을 논리적으로 보유세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좀 치밀한 정책 구상이 설계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건 논의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동그래진 거예요. 어. 이 논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건 해야 된다.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고려하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동그래진단 말이에요. 네. 예.